충격 가짜 유언장에 속은 마을 사람들 최노인의 충격적 복수극.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을 꿰뚫어본 한 노인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가짜 유언장과 사라진 마을 사람들. 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생을 덕망 높은 선비로 존경받던 최노인은 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을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변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기심과 위선에 상처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하고도 통쾌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의 한적한 마을. 이 마을에는 최노인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선비였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를 가르쳐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최노인은 일찍 아내를 여의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재산이 제법 있었어요. 논밭 몇 마지기에 기와집 한 채, 그리고 골동품과 서화까지. 당시로서는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노인이 70세가 되던 해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겠네. 마을 어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멀쩡히 건강한 사람이 말이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영감님, 아직 정정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호호,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지. 나는 이제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겠네. 그리고 최노인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정돈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심지어 자신의 수익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이 정말 얼마 못 사실 모양이야. 그 많은 재산을 누가 물려받게 될까? 자식도 없으시니 아마 마을에 기부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최노인의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꼭 찾아와 주시게. 자네들께 꼭 전해줄 말이 있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최노인을 찾지도 않던 먼 친척들이 갑자기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최노인 집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도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어느새 고개를 드는 법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다정하게 연락해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영감님이 돌아가셨대. 최노인의 집을 방문했던 동네 아이가 숨진 최노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보니 최노인은 서재에서 책상에 엎드린 채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최 영감님.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돌아가셨구나. 유언장에 뭐라고 써놨을까? 혹시 내 이름이 있을까?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최노인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상주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아니, 대신한다는 표현보다는 차지하려고 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제가 최 영감님과 가장 가까웠으니 제가 상주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 친척이니 제가 해야죠. 사람들은 상주 자리를 놓고도 다투었습니다. 왜일까요? 상주가 되면 유산 상속에 유리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장례식장에는 평소 최노인과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풍경은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박 씨였습니다. 그는 5년 전 최노인에게 은 50냥을 빌려간 사람이었죠.
그동안 갚을 생각은 않고 슬쩍슬쩍 피해 다니던 사람입니다. 영감님, 영감님, 제발 저를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박 씨는 최 노인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빌린 돈 안 갚아도 되겠군. 영감님이 돌아가셨으니 증서도 의미가 없어. 오히려 잘 됐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 김 씨였습니다. 그는 최 노인의 팔촌 조카뻘 되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삼촌, 이렇게 덕망 높으신 분이 돌아가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김 씨는 곡을 하면서도 눈은 계속해서 최 노인의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저 문패는 얼마나 할까? 저 곳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재산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네 건달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평소 최 노인을 늙은이가 잘난 척한다며 뒷담화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은 능청스럽게 눈물을 훔치며 제사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혹시 우리한테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익이 생기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 진심은 없고 계산만 가득한 사람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 유산 타령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최 노인은 바로 이런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최 노인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최 영감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봉인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일제히 그 종이에 쏠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유언장을 읽던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서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재촉했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나는 마을 곳곳에 특별한 버섯을 뿌려놓았습니다. 이 버섯의 포자는 이미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버섯은 3일 안에 해독하지 않으면 몸이 썩어 들어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집 뒷마당 우물가에 해독용 버섯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찾아 먹으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진심으로 나를 슬퍼하는 자만이 그 버섯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독버섯이라니. 빨리 그 해독 버섯을 찾아야 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버섯 포자를 마셨단 말이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 노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차를 마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그때 주신 떡에 최 노인이 건네준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최 노인의 집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이하게 생긴 버섯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해독 버섯인가? 빨리 먹어야 해. 사람들은 의심도 하지 않고 그 버섯을 입에 넣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왔다가 갑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 사람들. 재산은커녕 독버섯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의 공포와 후회.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면 위험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버섯을 먹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빼야. 화장실이 모자라. 마을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해독 버섯이라는 것은 사실 최 노인이 직접 만든 강력한 설사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여러분 안녕하신가? 마을 어귀에 최 노인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감님. 유령이야.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던 최 노인이 살아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최 노인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내가 죽은 줄 알았느냐? 나는 단지 죽은 척을 했을 뿐이네. 그리고 자네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지.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나는 자네들을 잘 알고 있었네. 겉으로는 존경한다, 덕망이 높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최 노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박씨, 자네는 5년 전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지. 내가 죽으면 빚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야. 박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씨, 자네는 팔촌 조카라는 이유로 내 재산을 노렸지. 평소에는 인사도 하지 않다가 내가 죽는다니 갑자기 나타나더군. 김씨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네들 모두. 최 노인은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슬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네. 모두 내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자네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네. 그럼 독버섯 이야기는? 독버섯 같은 건 없었네. 다만 자네들이 먹은 그 버섯은 내가 직접 만든 설사약이었지. 이틀 밤낮 화장실에서 고생하면서 자네들의 추악한 마음도 함께 씻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네.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통났으니까요. 최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네. 이 재산도 내가 땀 흘려 모은 것이지. 하지만 자네들은 그것을 쉽게 가져가려고만 했어. 노인이 죽으면 그의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경제적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네. 나이 들었다고 곧 죽을 것 같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은퇴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나요? 특히 경제력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경제력이 있어 보이면 재산만 노리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최 노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 가까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경제적 자립은 포기하지 말라. 최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날 것이네. 내 재산은 이미 다른 곳에 기부했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 말이야. 자네들처럼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최 노인은 정말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 여생을 조용히 보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최 노인의 이름만 들어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아랫배를 움켜쥐며 그날의 수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표면적으로는 탐욕스러운 마을 사람들을 응징한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훨씬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경제적 자립과 존엄의 중요성. 최 노인은 70세가 되어서도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했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 존엄입니다. 우리 중장년층,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가 나중에 푸대접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친척들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죠. 최 노인처럼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진심과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 최 노인은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심으로 자신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재산이나 혜택을 노리는 사람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 실질적인 재산 관리 방법.
최 노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끝까지 지켰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은 꼭 법적으로 작성하세요.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은 생전에 함부로 증여하지 마세요. 증여했다가 나중에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세요. 4. 정기적으로 재산 현황을 점검하세요. 통장,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세요. 5.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신의 재산 계획을 미리 알려주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기. 최 노인은 70세에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가 되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는 인생의 지혜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때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셨으니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 노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는 더욱 절실한 교훈이 담겨 있죠.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을,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최 노인처럼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당신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정신적 자유입니다. 진심과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잃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